자, 고딕의 스테인드 글라스 보시면 고딕 스테인드 글라스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성스러운 인물, 즉 예수님의 모습을 무슨 색깔? 주로 빨강 색깔과 파랑 색깔의 생유리를 썼고요. 주변에 노랑 색깔이 조금씩 들어가지만 거의 빨강 색깔과 파랑 색깔의 생유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종교적인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요. 재료만 다를 뿐이에요. 거의 흡사하죠. 사실 여기다 부처님 갖다 놔도 여기 후광 있는 건 다 똑같네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가 교류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중세시대는 사실은 고딕은 물론 14세기까지 이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다른 대륙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게 1492년이잖아. 이거 1492 게임도 있죠? 콜럼버스가 게임도 발명하게 해주네요. 아무튼 1492년도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근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문화를 교류를 많이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후광을 씌운다는 것과 그리고 종교적인 혹은 통치자,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존대하고 싶은 사람은 가운데에 크게 솟아서 높이 이렇게 그려놓고 어때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은 혹은 제자들은 혹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2단, 3단 구도로 밑으로 만들어서 그려서 넣고 이렇게 그쵸? 다 보이게 정면을 딱 바라보도록 아주 그냥 정중하게 보여주는 거 강력한 그들의 힘을 너네 봐라 이 말인 거예요. 숨기거나 뒤통수를 보여주는 사람 없죠 여기서는. 뒷면으로 이 뒤통수 보이면서 발 닦아주거나 하는 모습 없잖아요. 그냥 다 앞을 쳐다보고 있죠. 근데 심지어는 이 작품 보면 옛날에 선생님과 배웠던 2단 구조의 가장 초기 양식이 누구 어떤 나라에서 나왔나요?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이집트의 2단 구도가 나왔었죠. 이집트의 미술과 우리는 그래서 고딕의 미술 혹은 중세시대의 미술과 이 우리나라의 종교 미술 불화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통점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는 할게요. 근데 지금 너무 우리 미술사 빨리빨리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종교적인 거, 내세를 기원하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고 이건 뭐예요? 죽으면 잘 살면은 다시 환생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내세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집트처럼. 그런 식의 종교 미술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세 벽화 보시겠습니다. 중세 벽화 보시면 그리스도의 매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중세 작품 맞아요. 1250년, 1300년에 필사본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성서책 혹은 기타 책에 들어가는 필사본 기도서 페이지고요.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이 작품이 50년 뒤에 조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50년 차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세련미가 다르죠. 여기 굉장히 좀 단순하고 여기 좀 되게 세련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냐면 이 당시 이 기준을 해서 여기가 르네상스가 생겨나요. 인간의 어떤 생각,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이었잖아. 인간으로서 모습을 그리자. 이거 너무 딱딱하잖아. 이거는 그냥 알면서 우리가 상상으로 그리고 느낀 대로 그리는 건데 조금 거기다가 그리스처럼. 르네상스는 그리스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를 부활시킨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처럼 그려보자. 어차피 예수님도 인간이었어.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그리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보통 이집트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2단 구조?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람 있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누워있고, 그리스도 매장 당하는 상태고, 여기 다 천사들이 얼굴 앞에를 보고 있죠? 이집트의 정면상의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어때요? 몸이 되게, 이렇게, 몸은 조그만, 얼굴은 큰데 몸은 되게 어때요? 한 몇 등신 안 되죠?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 화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쪼그라든 것 같아. 그쵸? 이런 식의 구조.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매장이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조토에 의한 그림으로 변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우 사람의 몸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뒤통수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 예수님만 잘 보이면 되고 이 장면을 연극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 이건 사실은
느낀 대로 그리고 아는 대로 그리는 그림이죠. 사람이 얼굴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이거 뭐예요? 옆모습에 뒷모습에 목은 획 돌아가서 꺾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뒷모습. 사실 뒷모습 보여주려면 이 뒤통수만 나와야 돼요. 머리카락만. 그죠?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이미지인 거예요. 원근법을 쓰기도 했고 자연스러운 옷주름을 쓰기도 했고 앞에 있는 사람도 조금 크게 그렸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조금 작게 그리는 그리고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이 나오게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쵸? 날고 있는 천사들 이런 식으로 화면에 어떤 여유가 생기고 실제 공간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이건 천사들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공간의 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간의 여유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여기도 조금씩 변하는데 이것도 르네상스 초반의 작품이에요. 이후에 가면 더 아주 원근법을 많이 쓰는 그런 작품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조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르네상스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건 설민석 강의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조토란 사람은 르네상스의 문을 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과 마사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토와 마사초의 그림을 막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르네상스의 문을 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미술과 조금 이후에 고딕 끝물에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된 초기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때의 그림들이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세 작품의 특징 어떤가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꽃잎이 왜 아름다운가 하고 물어봤을 때 고대인들인 이집트랑 사실 이집트는 조금 배제할게요. 그리스랑 로마인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하면 꽃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황금비이며 우리 조형요소와 원리 배웠잖아요. 대칭이 됐잖아. 가운데 이렇게 꽃 있으면 이렇게 대칭돼 있잖아. 그지? 율동감도 있고 색채 대비가 있어서 이래 라고 얘기하겠죠. 고대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에요. 근데 중세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바탕에 초감각적인 예수님의 빛과 영적인 마음이 깔려 있어서 이 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꽃은 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라고 그 사람들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바로 중세시대가 말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중세 미술은 다 상징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창조물이고 그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꼭 그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려도 된다. 예수님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꼭 그게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충실히 갖고 그걸 그림을 그리면 그게 바로 제일 잘 그린 그림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똑같이 그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당에서 일하시는 누구들 맞습니다. 어떤 성직자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죠? 누가 유명해서 이 사람이 그림 잘 그려 이런 게 없어요. 다들 거의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림을 그렸겠죠. 그래서 당시의 중세 미술은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미했던 것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잘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했고 얼만큼 성당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린 사람의 절실함에 따라서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고 나쁜 그림이다. 뭐 이렇게 정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금박 같은 걸로 꾸몄고 빨강색, 파랑색의 색깔을 정했고 이게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잘 그린 사람, 못 그린 사람이 구분이 가지 않아요. 다 똑같이 그리니까 이집트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집트 하면서 중세도 얘기 많이 했고 중세를 하면서 이집트를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르네상스로 이행하잖아요. 르네상스로 이행을 하는데요. 르네상스에서는 초월적인 층이 즉 신적인 것이 사라지고 금빛 나는 재료도 필요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 저렴한 재료에 물감을 샀습니다. 물감 만들어 썼습니다. 중요합니다. 르네상스. 그래서 이때 누구냐면 반다이크. 여러분 물감 이름 반다이크 많죠? 반아이크. 이 사람이 물감 만들어 썼잖아요. 그쵸? 기름에다가 물감 알료 섞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마르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물감이었어요. 르네상스 때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프레스코화, 아까 말했잖아요. 중세 프레스코화랑 모자이크다. 얘기했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서에서 과감하게 넣었던 상징적인 의미도 르네상스로 가면 제거가 됩니다.
기호 없어집니다. 이집트에서도 기호 나왔죠. 막 이런 눈도 나오고, 그죠?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사라집니다. 이미지는 텍스트다. 성경에서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텍스트처럼 글을 알려주고 내용을 알려주고 했던 그 관계도 사라집니다. 어떤 미술이 수단, 글을 대신에 쓰여지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시대. 그게 르네상스예요. 즉 실제랑 환상도 분리됩니다. 판타지처럼 그렸던 아까 이런 그림 있죠? 이거 판타지잖아요, 사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천사가 어디 날아다녀요.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그래서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부활의 시대로 어떤 것의 부활, 인간 부활. 인간이 신보다 더 이제 소중해진 거예요. 르네상스가 생겨나기 이전에 중세시대 말에 흑사병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과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학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 살렸죠. 종교는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나오지 말라 하고 때리고 괴롭혔죠. 더 죽었죠. 피 묻어가지고 더 전염됐을걸요. 이런 식으로 과학이 승리하면서 르네상스가 더 빨리 촉진되었고요. 이 르네상스 시기 조금 이전 이후에 콜럼버스가 대륙을 찾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외부적인 것, 중세 안에 있어 갇혀있던 그 교회와 그 동네에 갇혀있다가 외부적인 데로 시선을 돌리는 바람에 르네상스라는 것이 생겨나고요. 그 당시에 중세의 중세에서도 좀 돈 많고 잘 사는 지주라든지 성직자들이 아주 횡포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꼬라지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인간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네 성직자들 너무 우리를 핍박해. 이런 거에서 부활의 시대로 간 거예요. 그때 막 십자군 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종교전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에 더 이상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습니다. 르네상스는 다음 시간에 미술사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미술 이론 수업이 있을 거예요. 미술 이론 수업에는 선생님이 다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초현실주의 한 것처럼 빼서 다른 부분의 영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